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도 논란이었는데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언론인 회칼 테러, 이 발언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만큼 중도층, 수도층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거겠죠?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타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흐름이 꺾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네. 있고 또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바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의 체감 지수가 그렇다는 걸 느끼는 거겠죠. 방증이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일종의 프레이밍이죠. 사실은 그 도주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도주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호도하고 공격을 해도 이게 선거 기간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 더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회고적 그러니까 투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한다는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예. 부각이 되잖아요. 저는 이 그러니까 이 회고적 투표가 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냐면은 이게 분노와 불만을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선거구가 일종의 단일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권에서 매우 뼈아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도 느끼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다. 사실은 저도 이 사안을 놓고 보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논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의 부임에 대한 당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조금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는 약간 의심이 드는 점도 보여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싸우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의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연일 이틀 이제 네. 물러섬이 없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종섭 문제와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는 여권으로서는 이게 지금 상황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황상무 수석 발언 관련해서요,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친윤 이용 의원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함한다고 하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분은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실에 맡기겠다. 예. 뭐 반성하고 잘 하겠다. 이것은 국정에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은 자진 사퇴 형식이든 뭐든 대통령실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저한테?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충분히 좀 했고, 예.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여기서 정리되겠지만은 그것에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자, 오늘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죽하면 정말 찐윤 의원이다 이렇게 알려진 이용 후보, 거기다가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통점을 보면 다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기류를 어긋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을 제가 본 적이 네. 없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하고 이용 의원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건 뭐냐? 이용 의원이 현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민심을 읽고 있다. 그렇죠. 예. 현장의 느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세를 탔다가 이게 꺾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꺾이는 이유가 지금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실의 뭐 어떤 많은 국정과 관련된 행위들, 이런 거예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힘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공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속한 민주당보다도 지금 한 발 빠르거나 더 나아간 그런 대응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지율이 꺾이는 거는 정권 심판론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왜 있냐?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한을, 책임을 위임해 준 걸 행사하는 거고, 그 행사를 그 다음에 또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판단을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기 중반에 총선이라는 선거에서 대통령이 잘했는지 그리고 집권 세력이 그 대통령의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그거를 견인하거나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용 의원이나 뭐 이런 반응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통령실이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네.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고 총선을 이겨야 나머지 3년간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당에서는 좀 민심을 읽고 난 이후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특히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앞서 이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사퇴시키지 않을 것 같은 게 오늘 문화일보가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네.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뭐 해임을 권고하거나 이제 뭐 그만둬라 이렇게 사퇴 종용이 아니라 예. 본인의 그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는 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두겠다 하는 건데 절대 대통령실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든 판단하겠다는 저는 뜻으로 읽혀요. 그 그래서 여지는 남겨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제가 언제나 우리가 여론이라는 거는 가장 그 말하자면 그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아니 여론을 우리가 경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듯이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아니 이제 저 더군다나 이제 지금 선거 운동이 21일이면 후보 등록입니다. 이번 주 금토가 후보 등록, 목금이 네. 후보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4, 5일이면 사전 투표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절차적인 상황이 어떻고 합리적인 상황이 어떻고를 계속 논쟁하다 보면은 야당의 프레이밍에 딱 걸립니다. 정권 심판론. 네. 더더군다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만하다 그러면서 계속 특검법 밀어붙이거나 황수석에 대해서 기속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에 여권에서는 해명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선거운동이 내 장점을 홍보하기도 바쁜 시간에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기 바쁘다 보면은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권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추구 전략을 짜자. 이게 논쟁의 시간이 지금 아니라 네. 빨리 우리는 이걸 해결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당에서 계속 민심이 어쨌든 대통령실로 오는 창구가 여당 아닙니까? 여당의 이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원칙론을 고수할 수 있을까?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 여당 그 대통령실이 좀 전향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도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자 황 수석의 자진 사퇴 가능성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이 결단할 문제다 이 워딩까지 들으면 뭐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황 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폭력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정도의 오만과 고압적인 자세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공직자를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른 거는 뭐 다 용서를 해도 마지막으로 용서 못할 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사 독재 그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자꾸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이 좀 여지를 이렇게 열어줬을 때 저는 황 수석이 스스로 빨리 부담을 이 여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예. 기대해 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확 불이 붙은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당과 대통령실 입장이 이 부분은 더 커 보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대통령실 오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뭐 당정 갈등 2라운드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잘 그 각자의 입장을 보면은 조건절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바로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네. 공수처가 부르면이라는 겁니다. 조건절 하나가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소환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들어와가지고 막상 특명 정권대사가 들어와서 상대방의 우리 상대국에 대한 일을 봐야지 왜 국내에 들어와서 시간 허비하느냐라고 저는 대통령실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건 당연한 거라 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논쟁의 시간이 아니니까 공수처 빨리 불러라. 일단 출국 전에도 공수처가 조사 한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 추가 조사하러 부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종섭 대사는 바로 즉각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은 같아요. 다만 공수처가 지금 부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키는 공수처가 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공수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출국 금지된 거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언론에 흘렸다는 그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아니 수사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갑자기 부를 수 있느냐? 뭐 대통령실이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입장을 내는데 그건 아니죠. 공수처는 이걸 조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빨리 불러서 네. 거꾸로 조사를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 전혀 문제 소지는 없어요. 갈등의 소지는 없어요. 조건절 하나인 거죠. 공수처가 빨리 조사해라. 그래서 저는 이종섭 대사는 지금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게 마냥 대기하는 거냐 아니면 조사받아 들어온 거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키는 쥐고 있지만 언제까지 공수처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 대사가 나름 또 결단한 문제가 아니냐. 특명 정권 대사지만 외교부랑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시간을 끌면은 이건 여권의 계속적인 공격 소재가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예. 보입니다.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좀 키를 쥐고 있는 이런 문제다. 네. 이종섭 후주 대사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번 선거를 좀 힘들게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네. 호주 대사를 임명한 건 대통령 인사권자가 한 거니까 왜 그럼 이 시기에 이렇게 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하자면 불리한 이슈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미 이건 불거진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걸리면 갈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멈추는 게 맞다고 예. 본다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어쨌든 이제 그 신호 정지되기를 하면서 조금 이 문제를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어쨌든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지면은 사실은 대통령실도 난감한 거 마찬가지죠. 그런 이해 공동체, 정치적 이해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풀어야 총선이 좀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 대사로 임명된 결과론적인 거에 대한 답, 결과론적인 거에 대한 논리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권이 제시하는 즉시 귀국이라는 거에 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뭐냐? 임명 과정에서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왜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었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납득하지 못하는 임명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또 납득을 못하면 아유 국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드리거나 납득이 못할 정도의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지 우리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뜻이 없으니 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넘어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그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논리가 굉장히 훌륭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뭘 한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알량한 지적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요.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임명 과정에서 다른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피의자라는 어떤 상황에서 한다면 이건 특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정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국민이 오해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성의껏 다가가는 낮은 자세, 태도 이것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4주 만에 30%대로 하락한 긍정평가가 이런 그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 분석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인사 문제, 거기다가 요즘에 사실 시장 가서 과일이나 채소 집었다 놓는 주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물가 인상 여파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상수죠. 사실은 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를 보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들 평가,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양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 호감도 다 이게 네. 말하자면 총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말하자면 분석의 기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당내 경선은 관심 있는 지지자들의 말하자면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선거는요, 총선은 지켜보는 관전자들을 누가 많이 동원하냐의 게임 아닙니까? 예. 지켜보는 관전자들을 동원할 때는 매력을 주거나 무슨 그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분노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지지할 동인과 요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면은 지금 이런 지표들은 분명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우리가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뭐 4-5가지 지표 중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여당이라는 것은 많은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 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약속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정책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빨리 혼합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선수가 한 손만을 쓰면 상대가 방어하기 쉬운데 양손을 섞어 쓰면은 방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방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정말 말하자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지만 한쪽은 포지티브한 민생, 우리에게 이런 걸 지지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또 예술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전개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은 20여일 상황에서는 이 혼재된 전략을 쓰기도 바쁜데 방어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빨리 터는 게 좋겠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수행 평가예요. 그 예. 얘기가 뭡니까? 총선 심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간 평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히 국정 수행 평가가 경제가 어려운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왜 내가 살기가 힘들지? 이유가 뭐지? 그걸 야당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 경제 정책은 전부 다 여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총선에서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메시지를 던졌으니 그걸 보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노력을 많이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뭘로 보였냐? 잘한 걸로 보인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독선적이네, 굉장히 일방적이네, 이게 공정한 거 맞나? 이런 쪽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차별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저희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마지막까지는 공천 갈등이 좀 남아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이 공천을 유지하지 않았는데요. 지도부가 이번에는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르다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해명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나 임금에 대한 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작거리에서 그 말하자면은 풍속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풍자도 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공천을 받은 이 정당의 후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작거리의 장사미사가 아니에요.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때는 그럼 평론가 시민단체 했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공간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공간이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그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에 가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근데 거기에 매국노, 그다음에 유사 불량품, 근데 심지어는 공항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고까지 한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이거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 누구에게 공천을 줄 때는 그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엄격한 잣대를 다 여기에 적용하다가 왜 양 후보에게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감싸고 앉겠습니까? 저는 그 상대가 전해철 의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꺾은 양문석 의원은 공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위원장하고도 결이 다르고 이해찬 위원장하고도 결이 다른 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이 지금 22일 후보 등록전까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안 되고 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 심각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가긴 갔는데 네. 권양숙 여사를 만나거나 네. 아니면 그 노무현 재단하고 특별히 따로 접촉을 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다른 방송국에서 평론을 하시는 한 분이 그 부분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양숙 여사가 만나 주겠다고 했으면 저렇게 갔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방송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죠. 권양숙 여사가 만나준다고 했으면은 저렇게 갔을 리가 없으니까 기자분들이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녁 때까지 취재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네.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권양숙 여사가 저 말을 뭐 이렇게 직접 입장을 표명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사과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저렇게 보여주기, 그다음에 저걸 포토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한 게 저는 뭐 우연찮게 또 뭐 기자가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뭐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거를 하다 보면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흘리거나 뭘 이렇게 좀 이렇게 암시를 줘가지고 오게 하고 해가지고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간 것이다.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공직에 나가겠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판은 자유지만 예. 비판에 사감을 잔뜩 담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비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설이 되고 명예훼손이 되고 막말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을 사감을 담아서 하는 분들이 공직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국민들은 큰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 두 분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비난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환생경제 한번 쳐보세요. 양문석 후보한테 결단 촉구하셨던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그렇지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위원장님은 이제 그만하자. 그걸 왜 내한테 물어? 하셨는데. 아이 그만. 김부겸 위원장, 오늘은 좀 곤란해하지만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분위기고요. 이해찬 위원장은 뭐 공천 유지해도 괜찮다는 이런 입장,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 정도 막말은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금 조수진 의원 알릴레오 같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그분이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경선 중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그 지금 현 이사장인 정세균 저 이사장도 전 총리도 네. 이것만큼 용납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그 작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지금 살아있는 대표한테는 잘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부입니까? 굴종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유시민 그 작가야말로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다고 평가받았던 분이고 또 실제로 재임 기간에는 호위무사라고 평가받았던 분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정말 입장이 달라지는지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강북에 출마한 그 조수진 후보와 그렇게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인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얘기는 많은 분들 친문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양문석 의원의 이 발언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떤 게 소환될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도 앞으로 뭐가 나면 더 이상 우리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롯이 이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죠. 이제는 뭐 국민 평가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경선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도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비명계들 반발은 있고 후폭풍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 또 하나 정봉주 전 의원이 빠진 강북을 이제 또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이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아닙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 양자 경선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조수진 변호사가 일단 누군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조수진 변호사 나오지만요. 저는 이정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는데 민변에서 이정희 의원이 근무를 하다 의원이 되면서 같이 민변에 있던 그 변호사로서 따라와서 보좌관을 했었고요. 그 후에 민변 사무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시민 의원과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분은 강북을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강북을에 정봉주 의원이 그 공천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이렇게 붙일 상대를 찾고 있는데 공관위가 이제 조수진 변호사를 찾은 거죠. 근데 이 양문석 후보 발언 논란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저는 많이 동의하진 않아요. 이제 저분이 노무현 재단이니까 양문석 그 후보가 노무현 후보 쪽에 좀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 이걸로 좀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조수진 변호사 자체가 지금 친노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친명의 색깔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저기가 오면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조수진 변호사가 강북을에 지지 기반이 없으니 이 그 경선의 대상자, 참여자를 전국으로 열어서 전국 권리당원으로 열어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70대 30으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전국적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역구 안에 국한되고 그러니까 전국적 이벤트로서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 서대문 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의 청년들이 다 이제 올 수 있는 전략 지역구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의 전국적 이벤트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지역구의 경선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하기가 좋죠. 정말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확인 사살의 규정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냈구나. 이게 위인설규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이런 거는 민주정당에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은 일반 국민 50% 그리고 지역 권리당원 50% 이렇게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서대문 갑 그때 그 경선부터 자 권리당원 100%인데 이것도 지역이 30%고 그렇죠. 전국이 전국이 70이죠. 70%예요. 강북을 경선을 하는데 전국 70% 권리당원. 거기다가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 자 박용진 의원은 또 30% 페널티를 받게 페널티 되죠. 하죠. 예. 그런데 조수진 후보는 신인과 여성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러면 25%가 가산이 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64. 박용진 의원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저렇게 하니까 64.2를 얻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조수진 후보는 그냥 한 30%, 35%만 득표하면 되는 거예요. 35.9%만 득표하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렇게 하는 거는 100m 달리는데 한 사람에게는 모래주머니를 양발에 묶어놓고 상대 후보를 50m 앞에서 뛰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저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성북의 후보를 뽑는데 왜 전국 당원이 왜 동원됩니까? 저는 지난 서대문갑에서도요. 전국 70회, 전국 권리당원 70회, 네.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할 때 그때도 전국 권리당원 70회, 지역 당원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등 후보가 1등 됐잖아요. 그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적용해도 저는 신인이 무조건 이긴다고 민주당 지도부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자기는 바보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현의 바보 서사를 동원함으로써 본인은 불리하고 다 알고 하겠지만 저는 장애를 전사하겠다. 그리고 아마 보십시오. 이 결과가 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든지 박용진 의원이 표를 또 공개할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득표했는데 졌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을 굳이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그냥 전략적으로 해서 그냥 그 단수 후보로 추천해도 아예 아무런 그냥 그렇게 단수 하는 게 후보 낫지. 추천하는 게 깔끔할 이게 무슨 뻔했다. 절차와 예. 이게 과정이라고 이걸 국민 앞에 내놓습니까? 이런 설득력 없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박용진으로 시작한 공천파동이 박용진으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중도 소구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안 자체도 저는 예. 매우 민주당의 확장성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될 겁니다. 네, 결과는 아마 내일 저녁에 네. 발표될 예정인데요. 박용진 의원 1%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심경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뭐 99% 패배 가능성이 있지만 1%의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막말, 공천 갈등 이런 일이 쏟아져 나온 22대 총선 공천 과정인데 판도라의 상자인 강북을 경선이 희망 하나가 지금 남아있다. 여기가 마지막 승부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상한 물로 점철되어 있지만 제가 이 악물고 버티는 이유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오늘 고향을 찾았더라고요. 네. 호남에 가서 자 강북을 후보를 호남 와서 뽑아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호남의 아들을 뽑아달라 호소도 했는데 어쨌든 내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네. 앞서 보셨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지만 네. 상당히 희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강북을 뭐 한 지역구를 네. 넘어서 총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네. 될까요? 저는 뭐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두 거학이 충돌하는 현상을 본다라는 느낌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아 민주당 왜 이래라고 하지만 국민의힘과 이 정권을 보면 저기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서는 어쨌든 내 표를 어디다 줘야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심판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든 표를 어디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3지대가 모여 있었으면 제3지대라도 줄 텐데 제3지대도 엄청나게 국민들을 또 실망을 시켰잖아요. 똑같은 사실상의 소패권주의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디가 더 악이지? 더 큰 악을 먼저 제거하는 게 맞지 않나? 순번표를 뽑아서 1번 뭐부터 그다음에 2번 저는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여론이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디를 더 먼저 심판해야 될까 이걸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거보다 더 정신적으로 야 이런 우리 정치권을 보면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은
아예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투표율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더 앞섭니다. 이번에도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선거, 네. 투표율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 자, 정말 이 투표율을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과거 막말 논란으로 결국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두 사람 모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눈물을 보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실까요? 16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다시 이 고통을 안고 다시 고뇌하고 다시 달리겠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에게 한 번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수님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해도 이런 패륜 쌍욕을 한 이재명 대표가 셀프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네. 자, 이 두 정치인 모두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앞서 보신 정봉주 전 의원, 과거 발언이 발목 잡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뭐 저기 본인은 사실 국회의원 배지가 다 눈앞에 와 있다가 날아갔다고 네. 생각을 하겠죠. 뭐 두 사람은 다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특히 정봉주 의원은 사실은 이제까지 했던 발언만 가지고는 사과하면 될 수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목함지뢰라는 게 우리 예비역 장병들 그때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목발을 지급하겠다 이 경품 얘기는 사실 우리 그 예비역 수많은 장병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아픔을 줬고, 또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아마 리스크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쨌든 그 선당 후사 한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결단하고 뭐 눈물의 기자는 했지만 장해찬 전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지금 좀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그런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과거 욕설, 조국 전 장관 과거 발언들 이런 거 소환을 하면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좀 억울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기는 공직입니다. 공직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 나의 죄가 나의 죄를 사해주거나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이 역사와 국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데, 사고하는데, 판단하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해찬 지금 후보가 이재명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본인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의 후세들이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이, 다른 국민들이 이 정치권의 이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왜 나만 안 돼?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글의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항상 제 파트너로 같이 했었고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뭐 정치를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제가 뭐 방송에서 국민을 향해서 평론을 하는 이상 뭐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앞세울 수는 저는 없고요. 어쨌든 공직을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이게 드러났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 낙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면서 그거를
해소해 가는 과정, 지속적인 사과나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변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은 장해찬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 기억나거든요.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뭐 굉장히 뭐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도 보면 여권의 표심이 나누어질 테니까요. 이게 부산 수영 그렇습니다. 전망, 물론 예. 거기가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뭐 좀 그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여권의 후보가 2명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중진들을 이제 차출해서 배치한 그쪽도 지금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게 부산에서는 사실은 저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여권 전략 지역인데 저기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인접 지역으로의 영향도 있지 않느냐 또 네. 그런 분석도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이제 나간다는 건 아마 순전히 본인의 의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도 여러 가지 유불리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거니까 아마 그거는 뭐 존중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근데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또 여권 후보의 단일화 과정도 좀 남아 있고 또 이런 감정을 추스리고 또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여당과의 소통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저렇게 무소속 출마 선언해서 갈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앞으로 됩니다.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도 뭐 있다. 그 충분히 좀 뭐 있는 예. 거 정치는 뭐 우리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조국 혁신당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전에 비례 순번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득표율 순위로 아마 여기는 배치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1번은 이제 여성을 주니까요. 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배치가 됐고요. 자, 조국 대표는 몇 번이 될까 관심이었는데 네. 남성 최다 득표자였기 때문에 예상대로 2번. 네.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황운하 의원도 당선권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당은 아니구나. 사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컸던 게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이 정당을 저는 안 만들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까 제가 장해찬 그 후보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를 역사에서 후대가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도 힘이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제도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법률가들이에요. 네. 그러면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검찰 개혁이니 이런 걸 앞세운다고 하지만 네. 결국엔 이 모습은요. 그냥 본인들의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뭐 일부에게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조국 혁신당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 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이 국민들한테 물었더니요. 국민의힘 31.1, 더불어민주연합이 18%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26.8%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선권 안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꽤 많아요. 지금 8번이 황운하 의원인데 다 당선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번 그 후보 발표를 보면서 조국 혁신당이 아마 이제 전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천장을 찍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사람 공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동 특검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의정을 활동을 할 후보들의 명단이 사법적 혐의로 가득 찬 사람들도 다 내보냈어요. 거의 다 내보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김상일 평론가는 좀 사당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19대 총선 때, 18대 총선 때 그렇게 친박연대가 떴었잖아요. 19대 총선에 소리 소문도 없이 소멸됐어요. 사람이 이런 내건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은 거, 그다음에 황운하 대표가 상위 순번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물론 이게 중도층에 소구하는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이게 옳은가라는 정말 이게 사법에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의정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라는 이 뒤에 숨는 게 온당한가라는 저는 본원적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명단이 발표됐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추이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추이까지 좀 예, 지켜봐야 예. 된다. 결국 뭐 유권자의 최종 판단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